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과목과 달리 관세직 9급의 이 관세법은 다른 시험에서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관세법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조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별표 5개 중에 한 4개 정도의 난도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문제가 많았죠. 옳지 않은 거. 대부분이 다 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랑 옳은 거 고르는 문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10문제나 됐어요. 근데 아주 비슷한 것으로 뭐뭐에 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거의 그런 뭐 비슷한 거죠.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2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류를 고르는 문제가 12문제였어요. 법을 변형을 시키는 것이 어느 부분이 변형이 되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법령 규칙의 빈도를 보면요. 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2문제 정도 나왔어요. 뭐 이거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법과 영의 이제 비중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번에 11문제, 7문제 정도 돼요. 물론 한 문제에 법령 규칙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시험의 핵심 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시행령도 중요한 건 꽤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우리가 이미 동영 모의고사 할 때 거의 다 봤던 문제들이에요. 또 하나 이 숫자 바꾸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숫자 바꾸는 문제가 이게 6문제나 되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숫자가 아예 문제의 핵심인 문제가 6개나 된다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예 관세법 전체를 묻는 거 있죠? 시험 문제가 이래요. 뭐뭐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아예 관세법령상 옳은 것은, 관세법상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예, 이런 문제가 4문제나 또 되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어떤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온 부분. 이 수문제에 거의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분위기인데요. 다 이거예요. 관성장, 세관장 구분하는 거, 기획재무령, 대통령령 구분하는 거, 그거 바꿔치기 한 거 찾아내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았어요. 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또 지문도 상당히 길어요. 네, 봅니다. 예, 1번에 관소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 된대요. 여기 보시면 세관장에게 이 조건을 구비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요게 포인트인데 요게 맞냐는 거예요. 맞다. 이거는 법의 226조입니다. 예,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외국에서 물건 가져오면서 이게 시약청 들려야 되는 물건인지 등에 대해서 허가받는 거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법의 227조인데요. 의무 이행의 요구라는 부분이에요. 세관장은 여기 중요한 말은 수입 후예요. 수입 후.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관을 시켜주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통관해 줄 테니 나중에 꼭 이런 걸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무 이행의 요구라고 하는데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 맞는 말입니다. 227조의 1항의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풍속을 해치는 서작 가능을 도와 영상물 이런 것들은 요거는 법의 234조네요. 그렇죠? 법의 234조에 절대로 수출 수입할 수 없는 수출입 금지 품목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이거 별표 아주 중요하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이거는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송하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요, 이 4번에 보니까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이거는 끝부분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예 수출이나 수입이 안 되는 그런 품목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인데요. 이거 이제 아주 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 정리하실 것은 뭐냐면 3번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이 말은 관세법에 딱 두 번 쓰이는데요. 어디 쓰이냐면 일단 3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법의 234조에 쓰여요. 234조가 뭡니까? 수립금지 품목.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과 맹물 도와 영상물,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거.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 헌정화에 쓰이죠. 또 하나 쓰이는 것은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에요. 이거 두 개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에만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이 표현을 알고 있다면 이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래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이제 의무사항 위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이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볼 수가 있냐면 법의 239조. 법의 239조가 뭐냐면 통관을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잠깐 막아두는 통관의 보류 부분에 나와요. 통관의 보류 부분에. 그리고 또 그 바로 앞에 있는 238조. 238조는 리콜이거든요. 리콜. 예, 보세구역 반입명령이에요. 근데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은 이렇게 의무를 위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수리된 품목에만 적용이 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었고 수신고가 수리되었고 의무 위반 그러면 보세구역 반입명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239조의 이 보류 대상인 거예요. 결론 이 동그라미 4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통관을 보류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하나 당부드릴 것은 법의 239조의 보류 사유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네요. 그죠? 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 반입된 물품인 경우. 이 보세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면 일단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라를 거치고 온 경우에도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우리나라에 운송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다른 나라를 거치고 온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3국을 경유하고 오면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제3국을 경유하고 온 경우에도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예외가 있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필리핀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올 때 우리나라 세관은 왜 일본을 거쳐오느냐? 필리핀산 물건과 일본 물품이 섞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왜 일본을 거쳐오느냐? 직항이 없어서, 즉 운송상의 이유로 갔다 오거나 왜 갔다 왔느냐? 전시하고 오느냐고. 이렇게 뭔가 제3국을 경유하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때는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준다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시행규칙 76조입니다.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박스가 직접 운송 원칙 전체예요. 직접 운송 원칙에 이게 1호 부분이고요. 여기 항이 없어요. 1호고 여기가 이제 2호이고 이렇습니다.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요. 이유는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이어야 되고 목적으로 표현한다면 전시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기업과 니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이제 1호에 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이유는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상의 이유여야 되고 이유로 이거 뭘까요? 네.
그러니까 지리적 이유, 운송상의 이유, 단순히 직항이 없었다라는 그 정도이어야지 뭐 다른 이유로 경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경유하는 걸 우리가 단순 경유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을 거쳐오는 경우라면 일본의 그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있다가만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시 목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세당국의 통제라는 부분은 역시나 공통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또 이번에 끝부분에 D급번에 뭐가 들어가냐요.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필리핀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을 때 필리핀산 물품이 일본에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건데요. 여기에서 전시하고 오는 거는 괜찮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한번 수출되었다가 전시를 끝마치고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반송 정도가 아니라 수출이어도 전시 목적이 명확하면 그때는 봐주겠다. 직접 온 것처럼 봐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이 모두 단순 경유 수출이 들어가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역 결정 시 30조는 뭐예요? 일방법이죠? 예. 뭐 말은 긴데 여기 보시면은 공제금액이라고 딱 줬어요. 그러니까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거예요. 공제 요소가 이제 4개가 있으니까 아마 4개가 다 답이거나 아니면 하나가 빠지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될 건데요.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공제 요소는 왜 공제하냐면 수입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발생한 비용은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발생 비용은 다 공제 요소죠. 보시면 수입 후라는 표현이 보이잖아요. 수입 후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거는 이미 가격이 확정이 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요. 그리고 수입항 도착 후 여기도 후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용 이런 것들은 국내 운송료인데 이것도 공제 요소죠. 또 수입 후 이거는 이제 이 비슷한 표현을 갖다 집어넣었네. 근데 이건 잘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생긴 수익 금액 중 그러니까 수입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아 가지고 생긴 돈을 저쪽 판매자 즉 수출자에게 줘버리는 금액은 왜 주느냐? 이전에 수입할 때 지급한 금액이 다 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을 해가지고 팔아서 돈이 생기면 그걸로 마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마저 주는 돈이 있다면 처음에 신고하려고 했었던 그때 가격에다가 이 금액을 더해줘야지 전체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가산 요소죠. 문제를 재밌게 냈네요. 그죠? 후자 들어가는 거 중에서 하나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리을 번 우리나라면 이미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수입항 도착 후 우리나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 모두가 다 국내 발생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은 역시나 공제 요소죠. 디금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법제 30조 2항의 공제 요소와 법제 30조 1항의 가산 요소 이거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법에 30조였다고요. 여기서는 가산 요소와 공제 요소를 구분하라. 이런 권고를 지금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내리고 있는 문제예요. 4번 보겠습니다. 통관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통관 표지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스티커예요. 그죠?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요만하게. 요만큼 생겼어요. 통관 표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혜 물품이다. 이거는 부정 수입 물품과 구별이 되는 진정 상품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스티커를 얘기하는 건데요. 통관 표지 부분은 법의 228조인데 법의 228조와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 235조가 있어요. 이 두 개 가지고 낸 문제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228조의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대통령령에 나오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세관장은 이 관세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이거 대통령령 나왔네요. 이게 대통령령이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행령 235조를 겨냥하고 만든 말이죠.
통관 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스티커 붙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세권장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부터가 뭐 관세법 규정에 따라서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시행령의 표현이에요. 시행령 235조에 가면 정확하게 통관표지 첨부 대상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감면과 용도세율에 적용을 받는 거. 이게 뭐예요? 모두가 다 특혜물품이죠. 용감분이 다 들어가죠. 용도세율, 감면, 분할납부 물품들. 그리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이 바로 부정수입 물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진정상품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는 모두가 다 시행령에 나오는 것들인데 다 맞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요, 시행령 235조의 이제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시행령 235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통관표지 첨부 대상들을 말해요. 그런데 시행령까지 했는데 아직 다 뭔가를 규정하지 못했어. 실제적으로 스티커 모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시에 있거든요. 물론 뭐 통관표지 고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뭐뭐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이 4번이죠. 예. 저 찾기 어렵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근데 오히려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법령집으로 잘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쪽에 법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령 끝에 기획정부령이 있는지 아니면 관세청 고시로 바로 넘어가는지 이렇게 위치 파악을 해두신 분들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5번이 바로 그 아유 어이없는 문제네. 그죠? 관세 법령상 다 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네 개가 전혀 흐름이 없어요. 그냥 관세법 여기저기에 있는 네 문장을 그냥 뽑아다가 만든 그런 문제예요. 네.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면 수리 전에 말 그대로 반출이 되어서 옆구리로 빠져나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세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것도 역시나 틀렸네요. 그죠? 이거는 내국물품이라고 해야 됩니다. 내국물품. 이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예 통과절차 특례 그 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의 2조에 아예 용어의 정의 부분에 나오는 거죠. 용어의 정의 거의 5번째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보관 규정인데요. 지시재산권과 관련된 거나 수익과 관련된 건 3년 아니죠. 뭐예요?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제 12조와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 3조의 내용이에요. 3번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했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21일이 지나면 납세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라는 법의 11조의 내용인데 공시일부터 기산일 맞습니다. 근데 21일 아니죠. 며칠이에요? 14일이죠. 14일. 2주일. 예, 우리 공송달 부분엔 다 27에 14. 그래서 2주일이라고 나오든 14일이라고 나오든 둘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죠. 답이 옳은 것은이니까 지금 옳은 게 없네. 그죠? 어쩔 수 없이 답이 4번은 되겠는데요. 예. 수능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이라는 이 말 뒤에는 많은 내국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들어갈 수 있죠. 예. 담배소비세는 그럴 수 있는 내국세이며, 즉 수입물품에 함께 부과되는 내국세이며, 이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등에 관해서는 관세법에 있는 관세 규정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만이 아니라 내국세의 담보 부분도 관세법상 규정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요거는 법의 4조에 나오는 내용이죠. 6번. 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분할납부 부분이군요. 이 분할납부는 법의 107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입될 때 분할납부, 어떤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분할납부는 이게 5년짜리인데 이건 딱 보니까 법제 107조에 2항에 있는 거예요.
법의 107조의 1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인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의 그 사유와 절차는 모두가 다 대통령령입니다. 근데 법제 107조 2항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물품이 수입될 때 나오는 표현들은 모두가 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령이에요. 그렇게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분할납부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법에 107조 1항의 분할납부가 있고 2항의 분할납부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대통령령이 나와야 되고 기획정부가 나오기 시작하면 끝까지 기획정부가 나와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기획정부 일단 5년짜리 다 기획정부니까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도 기획정부 맞네요. 근데 3번에 기획정부, 4번에 기획정부 맞는데 하나 지금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5년짜리 분할납부에는 대통령령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숱하게 풀었습니까? 그쵸? 예. 이건 좀 잘 맞췄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7번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예. 우편물.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워 보이네요. 그죠? 우리 관세법 제 241조에서 우편물에 대해서는 신고 생략하거나 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285조 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신고 대상 우편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우편물은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맞겠네요. 그죠? 신고 대상을 제외한 우편물이니까 신고를 생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258조 2항이라는 이 표현이 신고 대상 우편물이라는 걸 알면 그 말이 그냥 되는 거예요. 다만 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이건 더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뭔가 요건 확인을 해야 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소량이고 소규모이고 그런 우편물이라 할지라도 요건 확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은 그거는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게 중요한 것이 신고 생략이라는 말인데 신고 생략과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한다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좀 어려워도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요. 법의 241조의 2항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241조 1항은 뭐예요? 신고해야 한다. 정식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241조 2항에서는 다음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성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간소하게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관성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간소하게 신고하는 것도 결국 신고는 하는 거죠. 근데 신고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그 중에서 완전히 신고가 생략이 되는 건 시행령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241조 2항과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 246조의 내용인데요. 246조 4항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꼭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2번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빨리 하지 않으면 과세 가격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게 바로 이제 수출수입 반송신고 부분에서 수입 반송신고 지연 가산세이죠. 이게 수입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자리에 반송이 들어가도 괜찮겠죠. 이거는 법의 241조에서 그 가산세 부분 나오는 사항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번에 관세법 제 24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 중에서 계속 이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241조 1항은 뭐고 2항은 뭐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운 표현이 아닌 거예요. 241조 1항은 정식 신고고 2항은 뭐라고요? 신고 생략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그런 것 중에서 관세가 아예 면제되거나 무세인 거. 이 두 개의 특징은 뭡니까?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세금이 없는 것은 검사를 마쳤을 때 아예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문장이죠. 검사를 마치면 모든 게임이 끝난 걸로 봅니다. 이거는 시행령 246조라고 했어요. 시행령 246조에 제5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매우 강조를 드렸었고 이미 이전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예. 4번 전기를 이 자리에 전기 말고도 유류, 용수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선로, 배관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해서 수입하는 경우 한 달 단위로 끊어서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연속 통관 물품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한 달 단위로 끊어서 그거를 물품 하나로 보잖아요. 그 수입 신고를 다음 달 이거 아닌데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10하루째 되게 되면 바로 가산세가 붙고 그렇죠. 보세요. 이 숫자가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거는 이게 좀 거의 다 법의 241조 내용이 많네요. 241조의 6항의 표현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8번 관세법상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지정보세구역 이렇게 크게도 안 하고 지정보세구역 안에 있는 지정장치장에 대한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세관장께 아니라는 거예요. 세관장께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뭔가 말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면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야 됩니다. 이게 보세요.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 그게 세관장 건물이 아니라면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래요. 여기까지 맞는데요. 그런데 이 뒷부분이 문제네요. 뒷부분이.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은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은 관성장이 정한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법의 172조인데요. 법 172조는 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172조의 6항이네요. 6항. 예. 이건 진짜 찾아내기 힘드셨을 것 같아. 이거는 관성장이 정한다는 표현은 관성고시라는 뜻인데 사실 이 내용 법의 172조 6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건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밖의 지정 기준은 관성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여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예요. 이건 힘들었을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맞추신 분들은 아마 이래서 맞추셨을 것 같아요. 이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죠.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외우었던 분들은 그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죠. 답이 1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에는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요율은 세관장 승인사항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의 172조의 내용입니다. 3번은 우리가 참 많이 했었어요. 그죠?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인데요. 이거는 구조를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6개월과 3개월 이 숫자 두 개 사이에 관관세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관성장, 세관장. 맞네요. 이거는 법의 170조인데요. 170조의 장치기간이라는 규정이에요. 물론 그냥 장치기간 그랬지만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이겠죠. 4번도 중요하죠. 이게 맞는 편으로 나오긴 했지만 참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책임은 자기 물건 자기가 챙겨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화주 또는 반입자가 원칙적으로 보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72조인데요. 물품에 대한 보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이에요. 예,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9번 보시죠. 와, 이거 덕이네. 그죠? 탄력관세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탄력관세 제도가 10개나 있는데 그중에 이제 4개 뽑아가지고 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상계관세 보조금 지급받고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탄력관세가 바로 상계관세죠. 예,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이거는요. 길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상계관세의 유효기간 말하는 건데요. 5년이죠. 5년. 그죠? 그 부과된 상계관세나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재심사 결과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이것도 역시나 5년이죠. 그래서 모든 조치가 다 유효기간이 5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법의 62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뭐 계절로 시작하는 계절관세네 말 그대로. 예.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 이게 뭐가 있겠어요? 뭐 농산물이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국내 시장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여긴 지금 이 뒷부분에 계절 관세의 부과 범위네요.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단 높게 관세 부과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면 이것 자체가 농산물이니까요. 근데 국내의 가구차에 상당한 유래 범위에서 높게 부과하죠. 근데 낮출 때는 할당 관세랑 똑같이 갑니다. 여기 보시면 빼고 그랬는데 관세율을 인하할 때는 6기가 틀렸네. 그죠? 할당 관세랑 똑같이 100분의 얼마예요? 40이 되겠죠? 100분의 40. 이번은 법의 7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에 이건 지금 두 개를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요. 조정관세가 나오고 그냥 특별기금관세라고 내는 건 좀 그래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기금관세 규정 내에서 한 번 정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기금관세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특별기금관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어쨌거나요. 네. 조정관세는 이 법의 70조이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기금관세는 법의 68조인데요. 여기를 보면 두 개가 다 대상과 세율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끝부분이 정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쵸? 보조할 편 문제죠. 보조할 편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조정관세는 보조할 편에 해당이 되니까 끝부분에 뭐로 하고 끝나야 돼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야 되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기관세는 오히려 보조할 편이 아니니까 끝부분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끝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바꿔놨네요.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긴급관세는 늘 숫자 문제라고. 긴급관세는 그 부과기한이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장점 긴급관세는 노력 많이 했네. 그쵸? 240일 처음 보는 숫자인데 200일이죠. 200일. 그리고 나올 숫자는 8년 아닙니까? 8년은 맞네요. 네.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0번 보겠습니다. 관세법 제110조의 3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정기 선정 조사 부분이죠. 네. 1번에요. 세관장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이 사자가 중요하죠.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그런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죠.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사불 얘기하면 무사불, 그죠? 예. 무작위 추출, 4년, 불성실, 이들은 정기 선정 조사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선정해서 조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게 2번이 아주 문제가 있어요. 2번이. 이게 법의 110조의 3인데요. 이게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제 세관장이 아니라 이 자리가 관세청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관세청장이 맞는 말이면은 이 관세청장이라는 주어에 붙는 서술어가 뭔지 보세요. 관세청장이 분석한다도 맞고 관세청장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도 맞죠. 그래서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거든요. 이만큼 해서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조사하는 건 누구예요? 이거는 세관장이 하거든요. 이 주어는 세관장이에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걸 지금 관세청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세관장이라고 바꿔놨으면은 저 세관장을 이 끝에 서술어에 붙여가지고 읽으면은 맞을 수 있잖아요. 위에 보세요. 이게 지금 같은 문장에서 나온 건데 세관장이 조사할 수 있다. 세관장이 조사할 수 있다. 사실 같은 거 같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이은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요. 조사한다라는 문장의 주어는 세관장인데 그 사유 중에 하나 무사불 중에 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분에 시작하는 말은 관성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지금 2번으로 확인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상당히 불만이에요. 이렇게 오답으로서 약간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걸 맞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맞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여기 이제 요 자리를 단순하게 세관장이 아니라 관청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해요. 세관장은 관성장이 라고 바꾸게 된다면 여기 이제 세관장이라는 주어는 조사에 붙고 관성장이라는 주어는 분석, 인정 이런 단어에 붙어서 맞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3번.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립신고 실적, 2년간 수립신고 실적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우리가 그랬잖아요. 정기선정 조사 대상인 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또 정기선정 조사 외의 조사 대상인데, 요거는 조사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이거 중요한 거네요. 여러분이 뇌물수수한 경우에는 정기선정 조사 하는 경우에요? 조사 안 하는 경우에요? 아니면 정기선정 조사 외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요? 정기선정 조사 외의 조사를 하는 경우죠. 그런데 끝부분에 세관에 조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맞다고는 한 건데 사실 저는 이제 2번보다도 이 4번이 불만이에요. 오히려 4번이. 지금 2번은 사실 좀 틀렸죠. 뭐 틀렸는데 4번은 맞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가다반이 지금 맞다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금품 제공은 정기선정 조사 대상이 아니라 정기선정 조사 외의 조사 대상이거든요. 사실 그거 두 개를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법의 110조의 3에 제1항과 2항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구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기다 이 정확하게 한다면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 이렇게 넣어야지 사실 정확한 표현이 돼요. 11번 보겠습니다.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세액의 확정, 뭐 보정 수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네요. 1번에 보니까요. 납세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인식 또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의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보정 신청하죠. 맞네요. 보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의 38조의 2에 나오는 보정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이 보정 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전체가 다 맞네요. 2번 세관장은 납세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우린 이런 정도는 알죠. 1만원이죠. 1만원. 물론 이 자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1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법의 40조에 나오는 징수 금액의 최저한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답이 2번이네요. 3번 납세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돈 낸 게 부족하대요. 그런 경우에 보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는 건 수정신고죠. 맞네요. 근데 그때 수정신고하고 돈 내는 건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수정신고했을 때 납부게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의 38조의 3에 보면 제일 처음에 수정신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 나오죠. 이건 아마도 1항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네 번째, 납세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걸 알았대요. 돈 많이 낸 걸 알았을 때 하는 건 뭐예요? 세관장님 경정해 주세요. 경정 청구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의 38조의 3인데 여기 이제 2항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일반적인 원칙적인 5년짜리 경정 청구죠. 네, 5년짜리 앞에 나오는 그 기산일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요거를 좀 봐 두셔야겠습니다. 네. 좀 긴 것 같아도 우리가 이미 좀 바꿔가지고 그 동영모의고사 하면서 봤던 그 부분들이 다 틀린 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요. 12번 보세요. 납세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요거네요. 그죠?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 신고한 가격과 어떤 비교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있으면 그것이 의심을 받잖아요. 그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지금 법제 30조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시행령 24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라는 부분이죠.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물론 여기는 동종 동질 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해도 맞겠죠. 또 거래처를 변경했는데 이전의 가격, 즉 종전 가격과 큰 변동이 있을 때에도 의심받죠. 세 번째, 동일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는 건 동일 공급자로부터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는데 가격이 작년이랑 올해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불인정입니다. 근데 뭐 이 4번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예. 국제거래 시세가 공표되는 원유 곡물 광석이 있고 공표되지 않는 원유 곡물 광석이 있어요. 공표되지 않는 건 산지 조사 가격이 있다면 그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안 바뀔 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바뀐다면은 이 조사를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정부령으로 지정하는 자가 조사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죠? 예. 조사는 누가 해요? 관성장이 했습니다. 관성장이 하거나 또는 관성장이 지정하는 자. 이 자리에는 저 기획정부령만 관성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성장 또는 관성장이 지정하는 자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예, 우리 똑같은 오답도 풀어봤었죠? 예, 그래요. 13번. 이것도 아주 큰 문제네요. 그냥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그렇게 내고 있어요.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의무 위반을 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당연히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어서 자율관리보세구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으면은 지정을 취소해야 될 겁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법의 164조입니다. 맞고요. 이번에 외국 물품인 기용품 자리에 선용품을 집어넣어서 읽어도 괜찮을 거예요. 예. 하역 또는 환적하거의 내용대로 운송산에 적재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허가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 징수한다. 보시면 적재되지 않으면요. 적재되지 않으면 그때는 관세 징수하는 거 맞는데 우리 그 법에 143조의 6항에 보면 그러나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는 관세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멸실된 경우, 폐기된 경우.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 독특한 게 잠깐만요 이러면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 말이 중요하네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되면 관세 징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는데 안 하는 걸 집어넣고 예외를 집어넣고 징수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 똑같은 오답도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예. 답이 그래서 2번이네요. 2번. 3번. 관성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다는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즉 통관이 완료되게 되면 관세법제 177조에도 불구하고 장치기한이 남아있어도 통관이 되고 나서 15일 내에 반출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법의 157조에 2네요. 157조에 2에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이라는 규정이고, 네 번째, 보세 전시장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 돈이 없대요. 돈 없으면은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세관장은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 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 원래 보세 전시, 보세 건설, 보세 판매, 반입 이런 것들을 정지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떼어서 보세 전시 정지로 이제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때 업무 정지 기간이니까 6개월 이내에 이것도 맞겠습니다. 이거는 법의 178조에 나오는 건데 178조에는 반입 정지도 있고 특허 취소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 한 문장입니다. 14번.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 내국물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내국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가면 오히려 통제가 강화될 텐데 그런데 종합보세구역은 그렇지 않아요. 종합보세구역은 오히려 신고가 생략이 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 반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네요. 예,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법의 199조거든요. 법의 199조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반입 반출이라는 그런 규정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법률인데 이 부분에 그 신고 생략이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 반출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건 대통령령이 아니라 이 자리가 기획지정무령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어렵네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 및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보세요.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만약에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하고 돈을 냈어야 나중에 환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급이라는 말로 이어지게 되려면 이 판매자가 납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의 관상급 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시행령 특별히 216조의 3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건 틀린 게 없어요. 답이 2번이고요. 3번 보시면 관성장은 관세권의 확보, 감시, 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 검사할 수 있대요. 근데 이런 건요. 이게 무슨 문장인가 뭐 어디가 틀렸나 이런 것들 볼 때 물품 검사, 담보 제공,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정행위 이런 것들에 특별히 검사 이런 것들에 관성장이 주어로 나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관장이어야 돼요. 또는 4번 뭔가 지정 요청자에게 시설 설치할 걸 요구할 수 있대요. 여기서 지정 요청이라는 것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관성장이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도 관성장인데 지정 요청자에게 뭔가 얘기하려면 그건 이미 그거는 그 단계 자체가 지정과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지정 요청자에게 뭔가를 말한다 할 때에도 그것도 역시나 지정권자인 관성장이 해야 될 거예요. 좀 어렵죠? 예,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바뀌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의 203조의 내용이었습니다. 15번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뭐 전체 다 내겠대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개정이 된 부분들, 특별히 이제 시행규칙에서 나왔는데요.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예.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 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이제 보세요.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 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 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판매하는 물품을 합해서 뭐 한도에서 판매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 숫자가 틀렸어요. 이거는 그 면세범위 그거랑 똑같거든요. 미아 1200달러가 아니라 여기는 600달러여야 돼요. 이거는 최근에 바뀐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행규칙, 그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시행규칙을 아니 휴대폰이 아니라 보세 판매장, 즉 면세점과 관련된 시행규칙까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또는 이번에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 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술 감면세에서도 나오고 제수입 면세에서도 나오고 그러죠.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 중에서 어떠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입될 때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수입 면세, 법의 99조겠죠. 제수입 면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밖에 나갔다가 사용되고 들어올 때 쓸만한 물건이 들어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제법 길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용 연수가 4년, 3년이 아니죠. 두 개 다 틀린 것 같은데요, 그죠? 예, 3년이고 2년이고 그렇죠. 이게 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고요. 요거는 특별히 규칙 54조에 있네요. 내용이. 규칙 54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면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 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 판매장이 뭐예요? 예, 입국장 면세점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는 당연히 입국하는 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에 196조에 나오는 보세 판매장인데요. 196조의 2항이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 법의 196조의 보세 판매장에서는 1항의 보세 판매장이 있고 2항의 보세 판매장이 있거든요. 1항의 보세 판매장에는 두 가지 나오죠. 뭐랑 뭐 나와요? 출국장 면세점 나오고 또 출국장 면세점 나오고 외교관 면세점 나오죠. 근데 이 항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건데 이게 바로 입국장 면세점이죠. 그러니까 입국장 면세점은 말 그대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면세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답이 3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에 관성장은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뭐 이런 것들이 이거 말 한번 보세요. 예, 성분 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경우에 신청, 이건 지금 신청 반려액인데요. 그러니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했어요. 제 코드가, 제 SH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신청을 반려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성분 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경우. 아니, 이건 너무 좋은 상황인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시행령 106조예요. 시행령 106조에 이 사망에 보시면은 이제 신청을 이제 반려하는 사유가 나오는데 신청을 반려하는 사유의 5번째 게 또 기획재정부용으로 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규칙 33조의 2까지 보셔야 되는데 시행령 33조의 2의 1호를 보시면 신청 반려 사유에 이 부분 있죠. 일관성 확보가 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용이가 틀린 건데요.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거의 국어적인 그런 그 문제네요. 예. 시행규칙까지 보라는 얘기였고요. 예, 16번.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할납부 문제가 많네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 분할합병 된 경우에 그 존속법인 또 설립된 법인이라고 했지만 뭐 신설법인이죠. 연대 납세물을 지는구나 이거예요. 이거는 법의 107조의 6항입니다. 107조 분할납부죠. 예. 맞네요. 예, 이번에 관세법 제240조의 이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통이력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데 1년 맞죠? 근데 그게 기산일이 거래일이에요. 뭐 수입신고일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말 그대로 법의 240조의 2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2항에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3번에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 이 통고 처분의 통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15일 내에 이행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옛날에 10일이었다가 15일로 늘려줬어요. 그랬다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발해버리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것이 15일이 지났어도 고발이 되기 전에만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법의 316조입니다. 예,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이라는 그 규정이죠. 예, 답은 4번인데요. 예, 옳지 않아요. 어디가 이제 옳지 않는지 보시면 저도 처음에 위에가 다 맞으니까 이제 4번이 분명히 이제 답일 텐데 뭐지 제가 2번 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원래 이제 보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를 고시하기도 하고 변경 고시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뭐 변경 고시라면 세율의 변경함이 없이 뭐 이런 말이 있는지라도 찾아볼 텐데 이건 뭐 고시한다는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관세법 시행령 별표 관세율표래.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죠? 관세법 시행령 별표에는 관세율표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이란 말이 지워져야 되죠. 우리 계속 이랬잖아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그렇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인 거죠. 난 이런 오답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예, 17번. 관세법령상 과세자료 제출과 비밀유지 의무 요새 이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제 법의 264조의 9. 예, 법의 264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 조문 한 10개 정도를 좀 봐야 된다는 건데요. 1번에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요거는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이 요게 따로 있어요. 이거 자체에 법의 264조의 9의 2항에 그죠? 여기에 이제 2항에 이게 따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바로. 예, 그다음에 2번에 보니까요. 과세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도 비밀 유지 의무 위반한 것이고요. 3번에 과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것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모두가 다 3.1 운동한 때 할 때 비밀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3.1 이래야 돼요. 요거만 맞네, 그죠? 예, 그래서 2번과 3번도 틀렸어요. 4번에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관세법
264조의 4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추가 보안 요구를 받으면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들은 이제 법률인데 요것만 시행령 263조의 2예요. 요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좀 알아두자 그랬죠? 예. 예, 보세요. 여기 이제 20일이 아니죠. 며칠이에요? 15일입니다. 15일. 예. 숫자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면세점이 또 나왔네요. 면세 문제가 많네요. 이 사람이 좀 면세점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보세 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 판매장의 특허 수수료는 달라요. 다른 거랑. 보세 판매장은 특허 기간도 다른 거랑 다르지만 특허 수수료도 달라요. 이거는 법의 176조의 2의 내용입니다. 2번 보세 판매장의 특허수 등 보세 판매장 이거 중요하네요. 보세 판매장 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뭐예요? 이거 나온다 그랬죠? 예.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입니다. 어디에 둡니까? 기획정부에 둡니다. 다 맞네요. 예, 이거는 법의 176조의 3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세 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는 위원회가 뭡니까? 이것도 나온다 그랬죠? 보세 판매장 특허 심사위원회 요거 두 개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관성해 두죠. 야, 우리가 엄청 열심히 외웠는데 두 개 다 맞게 나왔네요. 그죠? 예, 이건 176조의 4예요. 동그라미 4번. 특허를 받은 자는 특허 갱신이요. 특허 갱신은 계속할 수 없고 이거는 횟수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2회 아니라 1회죠.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회가 아니라 2회인데 물론 이제 그래서 1, 2 이렇게 바꿔야지 이제 답이 되어서 지금 4번이 답이긴 한데 이게 지난달에 6월에 바뀌어가지고 이게 1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여기 이제 한 차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차례. 그리고 2회 이러지 않고 두 차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가 더 보기 편한데 꼭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은 말이죠. 예. 19번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에 당연히 19조 내용이겠네요. 납세무자니까요. 법의 19조입니다. 우편으로 수입이 되면 수취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 납세무자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신고대상 우편물인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취인이 답이에요. 두 번째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이건 보세구역 외의 보수작업인데 그건 이제 승인이죠. 그때 이제 승인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세 번째, 분실이 제일 문제라고 그랬죠? 도난 또는 분실이 문제인데 어디서 도난 분실되느냐에 따라서 납세무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이건 기타의 경우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세 운송 중에 도난 분실되게 되면 보세 운송에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되겠고 보세 구역 장치 중에 도난 분실되게 되면 그때는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답이잖아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그것도 아니고 두 개가 다 아닐 때 이거다 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동영에서 다 나온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수리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소비자, 사용자가 관세의 납세무자가 되죠. 예. 다 법의 19조의 납세무자 부분이었고요. 길었네요. 그죠? 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현행 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건데요. 긴급하면 정식 조서 작성을 하지 않아요. 약식 조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그 약식 조서를 뭐라고 하냐면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정식 조서를 대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의 293조의 조서의 대용이라는 거예요. 답이 1번이네요. 이번에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누굴 조사합니까? 조사의 대상은 이 사람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피증참이. 응? 그쵸?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증참을 세관공무원이 조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조사합니까? 이런 게 있었다면 제가 벌써 가르쳐 드렸겠죠? 이런 거는 없어요. 요거는 법의 290조 조사라는 개념이고
3번. 세관공무원은 관세 범위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여기 똑같네요. 그죠?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좀 집중력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그 오답을 낸 것 같아요. 요것도 아니죠. 예. 요거는 요것 위에 게 291조고요. 위에 게 291조고 밑에 거는 290조예요. 예. 4번에 수색 압수할 때 이건 뭐 엄청 나오는 겁니다. 이거 296조 보세요. 수색 압수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수색 압수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이거는 앞뒷말들이 다 틀렸죠. 뭐 해야 돼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관할 지방 법원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영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전체에서 싹 빼버렸어요. 그러나 소전보, 작은전보, 소전보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둔 물품은 허가 없이가 아니라 이 자리엔 그러니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뭐 결국 푸니까 저도 보니까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푸는 동안에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험지에서 그걸 보고 있을 거 생각을 하니까 아유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많이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